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이 돼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조별로 이렇게 앉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공지도 여러 번 드렸고 오늘 수업 시간은 예비보건의료인 생명나눔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뇌사 장기 이식에 관련된 4가지 주제로 조별로 미리 공부도 하고 포스터 제출을 하셨죠. 그래서 제출된 포스터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끼리 심사를 했고 오늘은 바로 그 최우수 포스터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오늘 수업에 여러 교수님들과 생명잇기 관련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잇기 이사장님이신 이사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림대학교 강남천지병원에서 내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생명잇기 총무이사님이시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식혈관외과 교수님을 하고 계신 정철웅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 교실에 임만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교수님 외에도 우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여러분 이제 선배 본과 학생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각 주제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최우수 포스터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A그룹인데요. A그룹 주제는 뇌사 장기 이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주제였죠. 우리 최우수조 2조가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조 발표자 나와주시고요. 네. 각 조별로 발표는 8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우리 우수조와 장려조가 준비한 코멘트와 질문,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뇌사 장기 이식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2조입니다. 먼저 저희 포스터에서 이제 뇌사 장기 이식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뇌사 장기 이식이란 환자가 뇌사자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여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뇌사자 한 명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뇌사 장기 이식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뇌사 장기 기증자는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을 통해서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명과 나눔에 대해서 다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기증자, 의료진, 첨단 의학 모두의 생명 나눔이 더해져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생명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장기 이식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장기 기증에 대한 접근성 또한 용이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3가지 요소 아래에서 이제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실태인 것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장기 이식이 질병과 불행한 사고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을 소실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한 환자는 2,48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내면 7명 정도의 환자가 숨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매일 약 4만 명가량의 환우들이 간절하게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기증되는 장기는 매우 적은 실태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봤을 때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스페인의
뇌사 기증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극심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장기 기증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식물인간과 뇌사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첫째, 손상 부위가 다릅니다. 뇌사의 경우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이 되고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의 일부만 손상이 됩니다. 둘, 정신상태. 뇌사의 경우 심한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식물인간의 경우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셋, 기능장애. 뇌사의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 장애를 겪게 됩니다. 넷, 운동능력. 뇌사의 경우 움직임이 전혀 없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다섯, 호흡 상태. 뇌사의 경우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지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자발적 호흡은 가능합니다. 여섯, 경과 내용. 뇌사의 경우 필연적으로 신정지하여 사망하게 되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수개월 혹은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사의 경우 장기 기증 대상이 가능하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불의의 사고나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뇌사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더라도 이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장기 기증 시점에서도 가족 중 선순위자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온라인 접수, 둘, 우편 및 팩스, 셋, 등록기관 방문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 잘 해주셨고요. 우리 사전에 같은 주제로 포스터 준비한 우수조와 장려조가 코멘트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수조 1조에서 코멘트랑 질문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네, 좀 큰 소리로 일어나서 해주세요. 발표 중에 문제 출시를 언급해 주셨는데 문제 출시 중에서 뇌사자 장기 의식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출시 중 여섯째인 삼자시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자시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은 자신의 일부를 남에게 나눠주어서 삶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자시랑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기증이 활성화된다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설 등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필요한 병원비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볼까요?
질문이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그 기증자의 장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쭤보신 것이 맞으실까요? 그 장기 기증 절차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이 관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 검사와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합도 등을 판단해서 장기 기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조에서도 코멘트랑 질문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한번 코멘트랑 질문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한 번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이제 사람들 인식이 좀 부정적인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 장기 기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까다로운 장기 기증 절차와 유족에 대한 조금 부족한 이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제도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할 거리나 교육을 이제 자주 실시하고 장기 기증의 희망 등록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하는 등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기 기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이에 따른 인식이 개선되고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중에는 부족한 장기 기증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형수들에게서 장기를 부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방안을 실행하신다면 장기 기증 횟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의 윤리 사정상 이제 그게 실행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듣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사조에서 질문해 주신 것은 이제 장기 기증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낮은 장기 기준율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다음 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가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박수 한번. 두 번째 주제는 뇌사 장기 이식에는 어떠한 윤리적 법적 이슈가 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B그룹 주제 발표할 최우수조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뇌사 장기 이식에 대한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8조의 서현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들의 환자들이 20세기 의학의 기적 중 하나인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장기 기증자 및 가족들의 따스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및 임상적 부분의 눈부신 발전이 이러한 장기 이식을 생명을 살리는 치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포스터의 맨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이식 대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장기 기증자는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게 현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을 장기의 공급자로 이용하는 불법적인 거래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장기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부자 국가의 환자들에 대한 많은 보고들로 인해 이러한 장기 기증은 변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장기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장기 면역력, 이식 건강 등 긴급하고도 증개되는 문제에 직면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과학자와 의학자 집단, 그리고 정부 관료, 사회과학자, 윤리학자의 대표자 총 150명이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를 이스탄불 선언이라고 하며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 준비 작업은 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2007년 12월에 두바이에서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장기 이식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정의 중에서 상업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업주의는 장기를 사고 팔거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방식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기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가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주의는 윤리적 법적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식 건강, 이식을 위한 여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식 건강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하여 장기 기증자, 수행자 또는 이식 전문인이 관할권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식 건강이 장기의 거래나 상업주의와 관련되거나 또는 국외에서 온 환자에게 장기 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국의 자원들을 쏟아붓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한다면 이를 이식 관광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부자 나라의 국민이 장기 이식자가 많은 나라로 이동해서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행동이 이러한 이식 관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장기 거래인데요. 이 장기 거래는 이식을 위한 장기의 획득을 관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협과 완력의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기만, 사기 등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거래는 쉬운 용어로 말을 하자면 장기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장기는 직접적인 거래나 혹은 대가를 주고받는 또한 그런 반대급부의 방식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제3조로서 국민장기이식관리기관이 여기에 관여하여 이식 대상자 선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과학적, 객관적 기준을 대상으로 이식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밀도, 번역, 혈액형, 장기 크기, 주조직 면역성, 연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식의 경우에는 멜드 점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의료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적게 들어가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뇌사로서 이식을 목적으로 한 세포, 장기, 조직 등의 적출을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그러한 적출을 반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장기 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기증자의 사망을 결정하는 의료인은 직접적으로 세포, 조직 및 장기 적출이나 이후 이식자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안 되며 그 기증자의 세포, 조직 및 장기 수혜자의 처치를 받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뇌사를 판정할 때 의료인 2명, 그다음에 비의료인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뇌사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뇌사 판정위원회에 소속된 의료인은 이후의 단기 이식 과정을 일체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우측 하나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주로 이식을 받는 사람, 이식 수혜자와 이식 공여자의 지리적 위치 및 성별, 그리고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둘 다 이식 수혜자와 공여자 모두 남성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에서 이식 수혜자가 대부분이고, 또 경제적 연수입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식 수혜자로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좀 미리 준비해온 먼저 6조
부조가 코멘트랑 질문을 해주시는데 잘 안 들리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조에서는 제가 나와서 나오세요. 먼저 코멘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이식 대기자 및 기증 현황을 제시한 것이 본론에 앞서 배경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탄불 선언, 장기 거래와 WHO 가이드라인을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서 뇌사 장기 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주의와 이식 관광 등 생소한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있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관적인 표, 그래프, 그림과 글이 잘 배치되어 보기에 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시행 이후에 문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이식법의 뇌사자에 관한 정의인데요.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외국과 다르게 사망이나 뇌사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가 법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가리지 않은 보호자들이 명령을 해준다는 위해 장기이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이식의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장기이식의 의사가 가지지 않더라도 명시적 의사가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의사를 통해 장기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의 정의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의 법은 아니고 미국의 법 사례인데 미국에서 권역과 회의국도 중에서 어떤 것을 뇌사에 우선순위로 줄 것인지에 관해 좀 논란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우선순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1순위라고 했지만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국토가 큰 국가들에서는 권역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 선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 상업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장기를 상품으로 취급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네, 상업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업주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의라고 하는데 장기 매매에서는 장기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방식이나 행위 등을 이제 상업주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본래 이윤추구의 장이 될 수가 없는 의료라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상업주의의 경우 자본의 논리가 도의적인 한계를 넘어서까지 침투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주의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부조도 이제 코멘트랑 질문 준비했는데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발표해주신 이스탄불 선언이랑 WHO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여기서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제성이 부과되는지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합의를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스탄불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각국의 나라의 대표자가 나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또한 모든 나라가 이러한 장기 기증에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탄불 선언이 지켜지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WHO에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강제는 없지만 국가들 간의 합의에 대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말씀하신 WHO 가이드라인이나 이스탄불 선언의 경우에는 이식관광의 연결도 어느 정도 됩니다. 이식관광 자체가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국의 관할권에 관해서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요. 국제적인 이런 합의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나 WHO 지침이 만들어짐에 따라 장기 이식이나 기증 실태에는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통계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제적 표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이런 이식관광이나 상업주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마련되기도 했고 또 국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형태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부 나라에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식관광 혹은 반인권적인 행동과 결합된 이런 장기 매매 등의 일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분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 코멘트 드릴게요. 네네. 코멘트. 저희 나와서 죄송한데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추가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가져가지고 저도 앉아서 들으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결국 이제 이스탄불 선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죠. 굉장히 장황하게 많고 그다음에 WHO 가이드라인도 20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외우거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결국 이제 그 키 메시지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셀프 서피션시, 각 나라는 각 환자들에게 맞는 장기를 제공하고 공급하고 그럴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의식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어리즘이라는 건 남의 나라 가서 이식을 받거나 물론 이제 수혜자, 고려자가 같이 가서 이식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도너에게서 장기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장기가 어벨러블한데 하나를 포리너가 외국 사람이 와서 여행 와가지고 받으면은 그 나라의 소위 이제 그런 장기 자산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건 물론 이제 모든 선언이나 이제 가이드라인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되 그것을 계속 전파하고 이제 각 나라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하는 그런 그룹이 있죠. 그래서 DICG라고 해가지고 Declaration of Istanbul
커스터디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응원하고 계속 그런 서포팅 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내 군파 내 학교에서를 팔면 안 되냐, 돈이 없는데 그 팔아서 옷도 좋은 옷도 사 입고 이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론 자기 장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익을 얻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의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지만 대개의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억압을 받아가지고 억압적으로 이렇게 되게 이제 이렇게 얼간 트래피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키드래핑 납치되고 미성년한테서 이제 장기 저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순수한 이유로 그렇게 장기를 팔거나 기증하는 이렇게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일단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분 있을까요? 우리 네, 너무 자세히 발표도 잘해주고.